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언제쯤 무엇부터 반등할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언제쯤 반등할까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상승하는 것이 주춤하니까 주식시장이 살짝 반짝 상승을 했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5.4에서 6.0, 0.6% 올라가던 것이 지난달에는 6.0에서 6.3으로 0.3% 올라갔으니까 상승의 기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굳이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였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로 발표되면서 야,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이 좀 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산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월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였는데 그때는 뭐 세상 끝날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호들갑을 떨었죠. 정말 미친 물가라는 둥, 뭐 정말 경제가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8.5%였는데 이번에는 암도의 8.5%, 그러니까 같은 8.5%인데도 해석이 다 다르죠. 자, 이것은 결국은 기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제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값보다는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시장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어떤 원리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죠. 반찬이 참 소박하죠. 된장국에 뭐 김치. 자, 그런데 배가 정말 한 2끼 정도 굶었다. 뭐 요즘은 2끼가 아니라 뭐 한 끼만 굶어도 너무너무 배고프죠. 이런데 이렇게 소박한 반찬은 어떨까요? 이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습니다. 정말 밥맛이 정말 꿀맛이죠. 자,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도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값은 당연히 이쪽보단 이쪽이 맛있어야 되고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결과치가 별로 좋게 안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가격도 미래의 어떻게 보면 결과값을 오늘의 가치로 평가한 거기다 보니까 결과값보다는 그 지금의 기대값이 어떠냐가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자산 가격이 언제쯤 반등할까, 우리 주식과 부동산이 언제쯤 반등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결국 과거에 우리가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근래 코스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1485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서 무려 33.7%가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이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한 10개월여 만에 무려 2021년 6월이죠. 6월 이후에 무려 3,316포인트까지 무려 127%를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당시에는 코로나가 극복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자, 이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걸까요? 이때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근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자산 가격이 언제쯤 또 올라갈 수 있을지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대값분의 결과값이다. 그래서 이 기대값은 요구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그랬고, 결과값은 미래에 내가 이 자산을 통해서 얻게 될 현금 흐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게 기대분의 결과가 결국 자산 가격이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과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기대가 낮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기대는 언제 낮아지느냐 하면 말이죠, 기대는 미래에 확실하게 굉장히 좋아질 것이 예상되면 지금의 기대는 좀 낮춥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결과값 나누기 현재의 기대값을 미래의 결과값 나누기 현재의 기대값이 바로 자산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산 가격이란 결국 뭐냐면 현재의 기대감이 낮아져야만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현재의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데 시장에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낮출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주식 가격이 어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래의 기대값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죠? 실적.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년에 5달러를 버는 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달러를 벌어요. 매년 5달러를 벌어요. 자, 그런데 매년 5달러를 버는데 5달러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네. 예, 5달러. 네. 5달러를 버는데 이 주식이 시장에서 60달러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기대가 이 주식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는 얘기죠? 5달러 나누기 60달러 하면은 8.3%. 성장률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성장률은 빵이라고 보고 시장의 기대감이 8.3%죠. 자, 8.3%이니까 매년 5달러를 버는 주식이 60달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실적이 뭐 당연히 모든 기업의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5달러 벌던 주식은 한 주에 5달러를 벌던 주식은 이제 3달러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는 8.3%의 요구 수익률, 시장의 기대가 8.3%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36달러로 떨어지죠. 3달러 나누기 0.083 하면 36달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주식이 실적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60달러로 복귀를 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대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달러 벌 때 60달러를 주식을 사던 주식이 3달러로 실적이 떨어졌지만 3달러를 버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대 수익률을 낮춘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이제 5%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다시 3달러 나누기 0.05 다시 주가는 시장에서 60달러로 복귀가 된 겁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결과값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의 기대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변한다. 그럼 시장의 기대값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시장의 기대값은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어때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기대값도 시장의 기대값이 올라가니까 요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미국 시장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반짝 상승, 이 내용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흐름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세 상승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연준이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새로운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연준이 물가를 높게 보고 있고 살짝 뭐 0.몇%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쪽의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연준에 있는 7명의 총재 중에서 매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파월은 매파로 분류되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분은 애당초부터 이번 인플레이션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올려야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준의 새로운 의원이 3명이 이제 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임명이 됐는데 이 3명 모두 다 매파입니다. 대학 교수 출신에다가 2명이 흑인이고 그중에 1명은 또 여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소수 약자나 시장보다는 실제 이제 달러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원칙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9월 달에 우리 FOMC가 또 열리게 되겠지만은 9월 달에도 아마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기 침체가 가속화돼서 유가가 떨어질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좀 둔화되고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유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펙하고 IEA가 좀 다른 의견을 냈었는데
당연히 IEA는 소비를 사다 쓰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고 오펙은 석유를 수출하는 기구를 대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오펙,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 쪽에 한 표를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은 아무래도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술적 반등을 하죠. 왜냐하면 워낙 단시간 내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당분간은 대세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은 반등 자체의 기미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좀 더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고 또 빨리 반등하는 성격이 있다면 부동산은 그거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채 중에 8채는 1가구 1주택인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당장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뭐 0.08%가 떨어졌다. 뭐 노원구는 0.2% 하락했다. 자, 이런 숫자보다는 여러분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을 까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들을 관심단지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관심단지를 실거래가 변화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부동산은 언제쯤 좀 반등하겠느냐. 주식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당분간은 2600, 700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올해에는 최소한 그렇고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이제 긴축의 정책이 확실하게 기조가 꺾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세 상승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상당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2400, 500, 600 선에서 갇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회복, 다시 말해서 뭐 3000선을 다시 공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회복은 2023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부동산은 그거보다 한 스텝이 더 늦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좀 더 빠지는 와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간 소득의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살 때 자신의 소득의 25%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납입을 했을 때 살 수 있어야 이게 10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2년도 1분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3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 소득인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내면서 집을 살까요?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최소한 우리가 2019년도에 150, 60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만 우리가 매수세가 붙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값이 또 많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금리는 당분간 떨어질 기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20% 정도는 실거래가가 빠져야 아마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 밑으로 내려와서 한 170,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가 돼야 매수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혀 매수세가 살아날 기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소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0, 7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금리도 안정권에 들어서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는 사실은 집을 사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주식보다 한 타임 늦게 2023년도도 회복이 좀 어렵다고 보고 2024년도가 돼야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도는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목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굉장히 모든 자산이 다 올랐겠죠.
2022년도는 어떠냐? 올해 명목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 완전히 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살짝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는 명목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실질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셈이 된다. 자, 그래서 당분간 주택 가격은 반등이 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속성상 주식이 먼저 오르고 먼저 떨어지고 또 먼저 반등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부동산은 그거보다 한 타임 늦은 성격을 갖고 있다.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주는 어떤 뉴스가 있다면 지금의 결과값이 변하지 않더라도 반등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주식은 2023년 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은 그거보다 한 타임 늦은 2024년도가 돼야만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